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옹달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열하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사부 산에 관해서 북경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보면 이제 산에 관해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번화가다 보니까 더 조금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재밌는 건 저는 107페이지에 있는 제목이 이렇게 되네요. 한 고향 사람들과 개닭 보듯 하는 사연이라는 글이 눈이 갑니다. 한번 읽어보죠. 고려보까지 오니 집들이 모두 초가요. 초라하기 짝이 없으니 묻지 않아도 고려보인 줄 알겠다. 병자호란 때 붙들려온 조선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병자호란이 한 100여 년 좀 넘었네요. 그렇죠? 한 1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왔던 사람들, 조선인들의 후예가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좀 사는 꼴이 이렇게 풍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관동 천여리에 논 한 뙑이 볼 수 없었는데 이곳에는 논이 있다. 떡이니 엿 같은 것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많이 남아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 사신행차가 오면 하인들이 술이든 밥이든 사 먹어도 덜어는 돈을 받지 않고 여자들까지도 허물없이 대했다. 고국 이야기가 나오면 우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말꾼과 하인들은 이 틈에 술값을 떼먹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정분을 내세워 그릇 같은 것을 억지로 가져가기도 하고 허물없이 구는 틈을 타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차츰 싫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고려보라고 하는 게 조선 사람들의 후예가 세운 마을인데 조선 사신들이 지나가면서 반가우니까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신을 오가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요. 같은 나라 사람들을 더 싫어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쭉 넘어가서 한 편의 글을 박지원이 어느 집에서 누가 그 지은 글인지를 모르는 글을 베껴왔다라는 글이 있죠. 109쪽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유붕이 물었다. 베껴가서 무엇 하시려고요? 고국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어 배를 틀어지고 넘어지도록 웃게 하려고 그러. 웃다가 먹던 밥티가 벌날도 튀고 가끈히 썩은 새끼처럼 끊어지게 될 것이요. 숙소로 돌아와서 등불을 켜고 훑어보았다. 정진사가 베낀 몫은 틀린 글자에다 빠진 글자가 너무 많아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내 뜻을 조금 붙여 엮어 한 편의 글이 되었다. 이 글이 범의 꾸중이다.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지원이 뭐 여느 때와 같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어느 사람 집에 갔는데 한 편의 글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글이라서 이거 베껴가겠다고 해서 베껴왔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웃다가 먹던 밥티가 벌날듯 튀고, 밥티가 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다가 웃긴이 벌어지면 밥풀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밥풀이 날아가도록 깔깔대며 웃을 만한 글이고 가끈히 썩은 새끼처럼, 썩은 새끼는 그냥 툭툭 끊어지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턱에 갓을 이렇게 묶는 끈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말을 할 때 걸렸겠죠. 근데 이제 입을 벌리고 하하하 웃으면 가끈이 툭 끊어질 만큼 그렇게 입을 벌리고 깔깔대며 웃을 만큼 재미있는 글이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을 좀 잘못 베껴서서 자기가 일부를 고쳤대요. 이 글의 제목이 범의 꾸중. 사실은 범의 꾸중보다는 한문 제목 호질이라는 제목이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 호질을 지금 박지원은 중국 어느 집에서 베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근데 박지원이 쓴 글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지원의 글 가운데 한 편의 글을 읽어보고 싶다면 이 호질도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그럼 왜 박지원은 이걸 베껴왔다고 했을까? 글이 그 당시에 조선을 좀 많이 비꼬는 글이거든요. 간단히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러 갈까 하고 이래저래 생각을 하는데 한편 마을에는 이제 쭉 오면 두 사람이가 이야기가 있죠. 한 명은 북곽 선생이고 또 한 명은 동리자. 북곽 선생은 아주 바른 선비로 유명한 선비였고 동리자는 이제 과부, 그러니까 현숙한 과부. 뭐냐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이야기하는데요. 몸가짐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널리 이름이 났답니다. 근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건 다 이름뿐이었지 북곽 선생도 동리자도 속으로는 좀 나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밤에 몰래 만나는데 동리자의 자식들한테 이제 들켜가지고 북곽 선생이 막 도망갑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가지 못하고 자기 정체를 숨겨야 되니까 도깨비처럼 막 이상하게 하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똥통에 푹 빠진 겁니다. 그 똥통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이제 뭐 사람 화장실에 있는 이제 오물들 혹은 짐승의 오물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거기에 풍덩 빠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호랑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은 어떤 사람을 잡아먹을까 고민하고 있던 호랑이가 이 북곽 선생을 보고는 코를 쥐어쥐고는 네, 이른바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결국은 네, 더러운 선비 나는 못 잡아먹겠다라고 해서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고 지나가죠. 120쪽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죠. 북곽 선생은 자리를 옮겨서 머뭇머뭇 땅에 코를 박고 2번씩 머리를 조아렸다. 옛글에도 있지만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목욕제계를 하고 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천한 몸이지만은 감히 당신 아랫자리에서 범님을 삼가 모셔 받들까 하오이다. 호랑이 앞에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북곽 선생은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은 아무런 분부가 없었다. 황송해서 조심조심 손을 모아잡고 머리를 조아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훤히 샜다. 범은 가고 없었다. 새벽에 반일 나온 농부가 선생님, 이 꼭두 새벽에 벌판에 대고 절은 웬절이십니까? 하니 북곽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 들음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마음대로 못 들고 땅이 두텁다 해도 발을 마음대로 못 디딘다고 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북곽 선생을 요즘으로 하면 이제 놀리는 그런 글이고요. 북곽 선생을 놀리는 건 그 당시의 선비들의 태도들을 놀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박지원이 스스로 내가 썼다라고 하지 않고 어디선가 베껴온 글이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드디어 박지원 일행은 북경에 들어옵니다. 북경은 명나라 때부터 아니죠. 그 이전에 원나라 때부터 수도로 기능을 했고요. 이 당시에 엄청 크고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박지원도 이 북경에 들어와서 느끼는 여러 가지를 글에 담았고요.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책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리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데요. 133쪽 유리창. 그 유리창 하면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죠. 아니, 유리창은 유리창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유리창은 133쪽 맨 아래에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창은 정양문에서 선무문 밖까지 이르는 곳으로 연수사의 옛 터이다. 연암이 이곳에 들를 당시에는 공장이 되어 유리 기와와 벽돌을 만들었고 공장 바깥은 모두 점포로서 재화와 보물이 넘쳤다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유리를 굽는
그런 공장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왜 유리냐면 유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문에 쓰는 유리가 아니라요. 유리 기와라고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기와를 굽는 곳이었고요. 그 기와는 대부분 이제 궁궐에 이제 쓰였죠. 근데 이 유리를 굽는 이제 그런 공장들이 많았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곳이 궁궐에 가까우니까 뭐 예를 들면 골동품가게 서점들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리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면 옛 글, 붓 이런 거를 파는 거리죠.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인사동 같은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또 이제 박준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책이 뭐가 있나 이런 거를 구경하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코끼리를 묘사한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와서 북경에서 구경하는 것 가운데 코끼리 구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덩치가 크고 낯선 동물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코끼리를 보는 게 되게 친숙하고 낯설지 않지만 당시 조선 선비에게는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리고 코끼리의 생김새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글로 어떻게 옮겼을지를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136쪽 맨 밑에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뚱이는 소 같고 꼬리는 나귀 꼬리에다 약대 무릎 범 발통에 털은 짧고 잿빛이요 모습은 어질고 소리는 처량하다. 귀는 구름장같이 드리웠고 눈은 초승달 같고 두 엄니는 크기가 두 아름은 되고 길이는 사람이 두 팔 벌린 길이는 되겠으며 코는 엄니보다 길어 구부리고 펴는 것이 자벌레 같고 고부리기는 군뱅이 같고 코끝은 누에 꽁무니 같은데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 두루루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입뿌리로 생각하고 코를 따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코 생긴 모양이 이럴 줄이야 생각 못했기 때문이다. 더러는 코끼리 다리를 5이라고도 하고 눈이 쥐눈 같다고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볼 때 코와 엄니만 주목하는 까닭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콕 집어서 보면 이렇게 엉터리 없는 비례가 나오게 된다. 코끼리 눈은 몹시 가늘어서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며 눈부터 먼저 웃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코끼리의 모습이 잘 상상이 되는지, 과연 먼 옛날 열하일기를 읽고 혹은 보았던 사람들은 코끼리 모습을 제대로 상상했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4부까지 한번 여러분이 읽으면 되고요. 4부에서 유명한 범액구중 호질이라는 글을 만나서 뭐 이런 글이나 다른 글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들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은 5부 제목이 이렇습니다. 닷새 낮 닷새 밤을 달려 열하로. 참고로 원래 사신들의 목적지는 북경이었습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이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미리 좀 얘기를 하면 갑자기 열하로 가는 이제 행로가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박지원 일행은 열하로 갔는지 그리고 덕분에 제목이 열하일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내일 또 5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 감상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